네, 영화계 107화 에일리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 분석 그리고 여러가지 느낀 바름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를 이야기해 주시죠. 노스트로모호라는 민항 우주 예인선이 외계 행성에서 광물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 이 우주선을 통제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마더가 정체불명의 신호가 발신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규정에 따라서 동면 중인 승무원들을 깨워서 신호의 발신원을 추적하게 됩니다. 깨어난 승무원들은 신호의 발신원이 LV-426이라는 미개척 천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륙해가지고 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때 선장인 달라스와 승무원인 케인과 램버트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들이 뭘까 탐색하고 있는데, 알에서 깨어난 생명체가 케인의 우주복 헬멧을 뚫고 들어가서 그를 실신시키고 그의 머리 위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나머지 조사반은 그를 우주선 데리고 오게 되죠. 이때 주인공인 리플리는 안전을 위해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을 하지만, 이 우주선의 과학조사반인 애쉬라는 인물이 출입구를 개방해서 그들이 선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케인의 머리 위에 붙어있던 생물은 갑자기 저절로 떨어져 나가서 죽게 되고 케인이 깨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안심하고 있던 순간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던 도중 케인의 몸에서 미지의 생명체가 기생을 마치고 케인의 몸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케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고 이 생명체는 선내로 숨게 되죠. 승무원들은 이 생명체를 없애기 위해서 우주선 안에 탐색하면서 수색을 하지만, 외계 생명체는 단시간 내에 굉장히 큰 괴물로 성장해서 승무원들을 한 명 한 명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공 리플리가 생존해 나가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70년대에 나온 네. 작품이잖아요. 79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에일리언 정말 옛날 영화인데 이걸 지금 보면은 굉장히 허점투성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작품은 에일리언, 괴물 같은 그런 괴수랑 싸우는 영화로 기억을 했는데 에일리언 1은 제 기억과 3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에일리언 1에서 사실 에일리언은 그렇게 많이 출연하지 않아요. 많이 출연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존재감을 어필하는 작품이죠. 에일리언과 싸우는 분량보다는 언제 에일리언이 튀어나올지 모를까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점에서 이 영화는 액션이 아니라 철저하게 호러 영화로 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지점에서 굉장한 칭찬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SF 또한 장르 영화라고 했을 때 어떤 영화는 디워처럼 기원, 그 역사부터 설명하면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내용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그 세계관을 이야기해주잖아요. 근데 에일리언 같은 영화 또는 클로버필드 같은 영화 잠깐 괴수의 모습은 보여주되 인물들의 상황에 집중하는 영화들, 그런 선택이 나는 아주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에일리언이지만 에일리언이 등장하는 컷은 분수로 따지면 5분도 채 안 되는 느낌? 근데 에일리언의 존재감만큼은 영화 자체를 다 압도하잖아요. 그런 선택이 전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게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잖아. 미지의 생명체를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지, 시시콜콜하게. 그러면은 그 아우라는 사라지게 되잖아. 이 점에서 에일리언 1이 에일리언 2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에일리언 2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일리언들과 대규모 회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에일리언들이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유니트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정말 끔찍하고 흉폭하고 모두를 압도해야 될 에일리언이 그냥 상대 적군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 점 때문에 에일리언이 갖고 있던 신비감, 미지 생명체가 줄 수 있는 혐오감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많이 사상되고 싸움에만 집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에일리언 1 같은 경우에는 에일리언을 거의 보여주지 않죠. 그리고 에일리언에 대해 정보도 거의 알려주지 않고 에일리언이 흔하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혐오감, 배제감, 적대감, 이런 것들이 고취가 되고 자연스럽게 공포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칭찬할 첫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그 관건은 아무래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당연히 대놓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소리로서 구현할 수 있는 상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처음에 설정 자체를 보여줘야 되는 시각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보면은 인물들을 맨 처음에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물들이 동면에서 깨어나기 직전까지 우주선 내부 그리고 외부의 상황들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비티라든지 여러가지 우주를 멋지게 표현한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선의 외부 자체는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봤을 때 우주선의 내부는 정말 칭찬할 만하더라고요. 기계들이 너무 그쵸.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소품 하나하나 상당히 정교하죠. 그래서 인물들이 디테일한 동작을 하는 와중에 기기들을 만질 때 위화감이 거의 없지. 마치 어디 게임방 가가지고 조이스틱 다루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루잖아.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다루게끔 소품들이 구비가 돼 있고 그 점이 칭찬할 만한 부분이겠지. 그리고 동면시의 상황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조형적으로 딱 맞거든요. 인물들이 누워있는 그 그치. 모습 자체가 화면 비율로도 딱 맞고 다만 단점을 지적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한계가 있는 기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래긴 미래인데 80년대에서 보는 미래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아이폰이 나오기 직전의 미래? 그런 느낌?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하고 컴퓨터도 굉장히 UI적으로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마더라고 하는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있는 그 공간 자체도 옛날을 생각하는 미래잖아. 그치. 그리고 마더라는 컴퓨터 자체에서 출력되는 텍스트 자체도 뭐 옛날을 생각하는 슈퍼컴퓨터의 모형이랄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면보다는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사람처럼 대답해주는 현자처럼 대답해주는 그런 거에 집중한 이목이 있긴 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옛날에 생각하는 미래구나. 하지만 그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공들였다라는 느낌 때문에 상상의 여지를 확실히 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때는 도스도 없던 시절이니까. 아 그러네. 도스 M방도 없던 시절이네.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지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 투박한 느낌이 더 적막하고 고립되어 있는 우주의 느낌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 이 스크린에서 정말 담백하게 그리고 꾸밈 없이 메시지만 뜨잖아. 그치 그치.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생명체를 수집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승무원들의 목숨은 부차적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포감을 더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 같은 그런 묘사하면서 홀리 막 피카츄 같은 애가 너네들은 죽어도 돼 뭐 이런 거 하면은 무슨 공포감이 되겠어. 그치. 이게 그냥 딱딱한 사각형 화면에 정말 도스 이전의 그런 까만 화면에 텍스트만 딱 나오니까 막막한 느낌이 되잖아. 묵묵부답해 보이고 그리고 그 직후에 안드로이드와 사생결단을 벌이게 되고 그런 흐름도 굉장히 괜찮지. 그 텍스트도 하필이면 흰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야. 더 무서워. 그렇게 우주선의 안쪽의 모습을 굉장히 실감나게 그때 당시에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관건은 이 영화가 잡아놓은 설정이잖아. 그것이 바로 에일리언이고 에일리언이 나타나는 환경 그리고 세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스페이스 자키라고 하는 그 죽어있는 외계인 있잖아. 외계인의 시체. 나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화석 보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옛날 고대 화석 보면은 웅장한 거 같고 세월의 역사가 묻어나는 느낌인데 이 영화 보면서 그게 느껴졌어.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이걸 보면서 와 엄청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표현했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더 놀라운 거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엔지니어라고 하는 애들이 또 나오잖아. 그치. 엔지니어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프로메테우스를 봤을 때 와 되게 놀랐거든 그때. 에일리언 프리퀄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게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봤던 기억이 지금 에일리언 1을 보면서 스페이스 자키를 보니까 이게 더 멋있는데?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높이 평가를 못 받는 게 이미 에일리언 1에서 완결된 색이 아니냐. 에일리언 1에서 시각적으로 다 보여준 것들을 그냥 디지털 리마스터링 한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플러스 에일리언은 미지의 존재라서 공포스럽고 혐오스럽고 두려운 건데 왜 에일리언의 이전 과거 얘기를 해서 이 신비감을 벗겨내느냐. 이 부분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지 사실. 그치.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될 진실도 아니지 사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팬의 입장에서 맡겨놔야지. 그걸 한정지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게 영원히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영원히 무서운 거잖아. 근데 그게 벗겨졌다는 거지. 네. 그 부분 때문에 아쉬운 건데 뭐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아무튼 이미 40년 전에 완성되어 있던 세계였다는 거.
그래서 저는 메인 메뉴인 그 외계인들의 묘사가 말도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지의 세계지만 사람들의 공포감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거, 그치.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불쾌감이 느끼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자아낼 만한 그런 모형들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눈깔이 없고 턱이 이중이고 파충류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고 눈이 없으니까 훨씬 무섭지 그 상태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은 덜 무섭다는 거지. 근데 얘는 눈이 없으니까 어딜 바라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를 파악하는지도 모르잖아. 이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눈이 없으니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었다고 판단해서 눈이 없는 걸로 설정을 했다고 하지. 근데 저는 보면서 에일리언 자체의 모습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몸 동작이 그렇게 유연하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딱딱하고 사람이 직접 한 거니까. 좀 더 부드러웠으면은 인정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서 지금 봤을 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본 게 페이스 허거였나요? 와, 그 녀석하고 알들의 모습이랑 사람의 몸에서 튀어나온 그 조그만 에일리언 막 부화했을 때 그 장면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치. 그러니까 에일리언을 제외한 미지의 외계인들의 세계와 환경들은 징그러워서 보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사람 몸에서 알을 깐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야. 하나 또 칭찬하고 싶은 점은 페이스허거 그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사람 얼굴에 덮었는데 디테일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숨을 크게 쉬거든? 그럼 볼들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외계 생명체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숨 쉬는 거를 같이 하는 거야. 그치. 그거 보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다가 페이스허거가 떨어진 다음에 바깥에 피부 모습만 아니라 안쪽 모습도 보이잖아. 그때 모습을 보면은 생채계 같기도 하고 피부가 벗겨졌을 때 그 피부 조직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페이스허거를 떼어내려고 충격을 주려고 하면은 목을 더 조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목 조르는 모습 보면서도 이거 되게 디테일하다 라는 느낌 때문에 섬찟섬찟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다는 느낌을 정말 잘 주지. 그 상황 자체가 나는 너무 무서운 거야. 사람의 얼굴에 외계 생명체가 달라붙어 있고 그 장면을 그냥 전면적으로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완벽해. 진짜 외계 생명체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외계 생명체가 하는 행동도 사람 목을 조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 그치. 그거 죽인다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람의 원초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뽑아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장면 자체는 올타임 언제 봐도 두렵고 혐오스러울 것 같은 느낌 들었어. 그리고 그게 가슴을 뚫고 나오는 걸로 귀결이 된다는 거고 정말 그 연결도 참 좋지.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라면은 에일리언을 통해서 성을 은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일단 페이스허거가 그 케인의 얼굴을 덮은 다음에 알을 체내에 산란한 다음에 케인의 몸을 숙주로 해가지고 점점 성장해서 몸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 그쵸. 이게 보다 보면은 마치 남성기가 발기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그래서 강간을 의도한 듯한 미지의 생물이 남자를 강간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실제로 이 각본가와 감독이 의도했다고 하죠, 이 부분은. 근데 남자로 설정한 이유는 여자이면 너무 뻔하고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잖아. 여성을 강간하는 느낌을 주는 건 너무 정난하니까. 그리고 엔딩 직전에 에일리언과 리플리의 최후의 결투 장면 보면은 리플리는 속옷만 입고 있고 에일리언이 갑툭튀하지. 그쵸. 이것도 보면은 마치 자신의 원룸에 강간범이 침입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그리고 에일리언의 그 꼬리 같은 것도 촉수 같잖아.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있는 도구 같고 그런 느낌도 다 어느 정도는 의도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느낌을 주지 않나. 생각해보면 극이 진행되다 보면은 고양이를 살리려고 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에일리언 앞에 서가지고 에일리언이 꼬리 같은 게 천천히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잡아주죠. 한 램버트. 5초 정도 이렇게 꼬리가 쭉 올라오는데 그치? 그 장면을 보면은 어느 정도 성적인 그런 부분을 은유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리플리와 에일리언이 사투를 벌이는 장면에서 실제로 여성의 교성이 섞여 있다고 하지. 그런 걸 의도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영화를 바라볼 수도 있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외계인의 위협이 사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은유적으로 보면은. 케인도 강간당했고 램버트도 강간당했고 리플리도 강간당할 위기인 거지 말하자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심 인물인 리플리라는 인물 자체가 선장이라든지 다른 승무원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잘 못 받잖아. 그리고 그 우주선 자체는 남성들만의 그런 이너서클로 돌아가는 체제고 자신의 말은 잘 안 먹히는 거지. 왜냐면 너는 여자니까. 그런 점에서도 흥미롭게 볼 수 있지. 물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다 설정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재밌는 그림을 그려내지 않았나. 에일리언과 그 우주선의 승무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선의 항해를 계획한 회사 자체가 이 리플리라는 인물, 그리고 여성 자체를 짓누르는 구도가 되잖아. 그래서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우리 지구인의 공포가 어쩌면 남성에 대한 여성의 공포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하게끔 해서 공포스러운 거잖아. 사실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알기 때문에 그치. 덜 무섭지.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 존재를 잘 표현한 것 같네. 근데 이 생명을 주입하고 잉태하는 요소는 시리즈가 나올수록 반복되는 요소기도 한데 3에서는 아예 그냥 성관계가 이루어지잖아. 그런 거 보면은 이 시리즈가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창조주와 창조자가 계속해서 섞여서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뭔가 은유랄까? 그런 것도 계속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케인이 결국 에일리언을 출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지. 사실 이 에일리언이라는 존재, 그리고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거잖아. 아, 그러네.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존재인데 인간의 배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은유가 된다는 거지. 결국은 이 에일리언은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니까. 우리의 거울인 거지 말하자면은. 에일리언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 에일리언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 그냥 단순한 공포 SF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작품에서 필연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 이런 건 아니고 보다 보면 그냥 재밌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외계인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 외계인에게 인격성을 부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잖아. 그 점에서 외계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은유성, 이걸 얘기해보면 재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상해서 창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정말 싫어하고 혐오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갇혀있고 인간의 생명 자체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네. 그게 근데 사실은 자기 혐오라는 거. 그게 그치. 재밌는 부분이지. 그 존재 자체가 자기 혐오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행하는 행위, 우리를 단순하게 죽이는 행위와 남자를 강간을 해서 생명을 나오게끔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잖아 사실. 저는 또 하나 좀 아쉬운 상황 설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주선이잖아.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멋을 위해서 꾸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고양이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인물 중 한 명이 고양이를 찾으러 가죠. 근데 이때 보면은 쇠사슬 같은 게 있는 장소예요. 지하처럼 어둑어둑하고. 근데 그때 보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우주선인데? 그래도 우주선인데 이렇게 물이 고담시의 지하세계 마냥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장면은 멋을 위해 사실고증을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 장면이 그 바로 다음 장면인 인물이 죽은 다음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되고 그 장면이 맨 마지막에 와서는 우주선에서 에일리언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에일리언의 액체나 에일리언의 시체가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를 밑에서 위로 보는 듯한 카메라 구도를 통해서 그 세 장면이 이어지는데 멋을 위해서 너무 고정을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치. 우주선인데 무중력인데. 그치. 맨 마지막 장면에 에일리언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도 이렇게 공중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듯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 장면 보면은 영화적인 허점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시각적으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칭찬할 만한 점이 음향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처음에 놀란 장면 중 하나는 미지의 신호를 들었을 때 장면입니다. 이제 지구 왔나? 하고 딱 봤는데 태양계가 아니야. 이게 뭐지? 했더니 다른 생명체가 있는 것을 탐사하라는 컴퓨터의 지시 때문에 멈춘 거죠.
그래서 무슨 신호가 들어오길래 우주선이 멈출 걸까 하고 인물들이 다 조용히 어떤 신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노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을 정도로 되게 조용한 상태인데 그 소리에만 집중해요.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잖아. 그런 효과들을 너무나도 잘 놓더라고. 한마디로 소리를 통한 긴장감을 굉장히 잘 자아냈다는 거지. 네. 소리도 소리고 카메라의 무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긴장감을 많이 조성하지. 이게 공포영화인데 그 공포영화 특유의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 카메라가 그윽하게 움직이잖아 굉장히. 같은 비주얼리스트지만 잭 스나이더처럼 카메라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방정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일리언을 잡아준다든가 시체를 잡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적막한 공간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서서히 움직이잖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서서히 음악이 들려오고 그게 조화가 굉장히 좋지. 그치. 에일리언 생각했을 때 람보처럼 이렇게 팍팍팍 뛰어다니는 카메라 워킹이 생각나지 않잖아.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고양이가 도망을 가고 그래서 한 인물이 고양이를 찾으러 와가지고 고양이랑 이렇게 마주한 다음에 고양이한테 오라고 하는데 고양이가 딴 데를 쳐다보니까 카메라는 인물 한 명을 잡아주고 그 등 뒤에서 에일런이 스스란하게 나오는 장면. 뭐 그런 장면들이 대표적인 카메라 활용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테마의 방향성을 정말 잘 살린 거지. 미지의 생명체를 만나는 것은 공포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그렇게 카메라의 활용과 음악이라든가 아니면은 인물 활용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전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당위성이 있는 공포 영화가 되는 거고. 이 점에서 에일리언 2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지. 에일리언 2는 공포 영화가 아니거든. 에일리언 2에서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그치, 화끈하지. 그거는 이미 SF가 아닌 거지. 이미 미래 사회에서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가서 내가 모르는 세계에 갔는데 모르는 생명체를 만났다. 라는 상황하고 멀어진 거지.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이미 넌 미지의 대상이 아니고 적군일 뿐이야. 싸우자. 이기자.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때 상황도 보면은 리플리가 에일리언을 잘 알기 때문에 대장으로 삼잖아. 그렇지. 그런 거 보면 뭐 노골적이지. 그러니까 그건 SF가 아닌 거지. SF에 탈만 썼지만. 그러니까 SF가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감흥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모르는 세계, 우리가 모르는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가져다 줄 거냐 라는 게 SF인 거잖아. 이 세계는 사실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친숙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차이가 에일리언 1과 에일리언 2에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지. 에일리언 1에서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세계야.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고 그리고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에일리언 2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이미 전편에 나온 괴물들이고 뭐 상대하는 방법은 화염 방사기 쏘고 총 쏘고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익히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계인으로 포장만 됐지 그냥 어디 원시 부족하고 싸우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지. 그럼 이미 SF가 아닌 거지 이거는. 그냥 SF적인 소재들, SF적인 도구들을 갖고 와가지고 익숙한 얘기를 하는 과거물에 가까운 거지. 전쟁물이나 혹은 고전물, 시대극 이런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나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게 난 스타워즈를 보면서 그렇게 SF라고 느끼지 않거든. 그건 그냥 우주 공간일 뿐이지 그냥 전쟁 스토리하고 그냥 똑같잖아. 그치. 우주 공간을 삼은 약간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 불면 이순신. 불면 이순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순신인 거지 뭐. 명량 보는 거지 명량. 그치. 그리고 확실히 이런 SF 시리즈는 시리즈가 계속 거듭될수록 그러한 점이 불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설정을 굉장히 맛있게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게 만들어놨다가 점점 썰을 풀면 풀수록 그런 것들을 한꺼풀 벗겨내야 되잖아. 떡밥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SF 장르가 장르의 고유성을 가지면서 시리즈를 진행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치. 성공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면은 백투더퓨처가 있지 않을까? 백투더퓨처 같은 경우에는 타임슬립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속편에서는 사실은 비하인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 타임슬립이 중복된 거야. 뭐 이런 얘기 또 하잖아. 그리고 3에서는 시리즈 전체를 완결지는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잘했지. 그런 게 좀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터미네이터는 터미네이터 1에서 아놀드 슈워제네커 나와가지고 최종병기 포스를 풍기잖아. 이영호처럼. 그치. 간영호지 간영호. 근데 2에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번엔 다른 면모를 보여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트라는 소재, 인공지능이라는 소재가
인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끝까지 인공지능인 정체성을 고수한 상태로 끝나잖아. 맞아. 이게 정말 멋있는 부분이지. 뭐 그 이유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치. 이병헌까지 나온 그 작품까지 치면은 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에일리언 1은 2, 3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은 음향적인 효과와 맞물려서 시각적인 효과도 생략해버린 부분이 있지. 바로 에일리언이 살해하는 장면.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처치하는지는 음향으로만 들려주고 그치. 화면으로 전혀 보여주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지에 대해 엄청난 공포감을 갖게 되고 상상은 가잖아. 이빨들을 여러 단계로 보여준다든지 그치. 아니면 꼬리를 통해서 엄청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피는 있는데 시체는 없다. 상상이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수리가 나올 만한 여지를 충분히 던져주고 끝내지. 그렇기 때문에 원만이 가질 수 있는 공포감이랄지 소재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매듭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리고 공파 영화면 항상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저기서 막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하필 저기서 뭐 문을 열어? 저기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만한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 영화는 SF라고 하는 장르를 굉장히 잘 이용한 것 같아요. 포스터 카피 자체가 그거잖아. 우주에서 소리 질러봤자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만으로도 여기에서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죠. 빠져나갈 곳이 없는데요. 우주선 지지. 그치. 우주선 어떻게 빠져나가. 그리고 보자마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외계 생명체. 이것만큼 설득력 있는 공포영화가 어디 있을까? 여기서 무슨 대책을 도네. 그냥 죽던가 살던가지. 그치. 거기다가 알고 보니 여기에 있는 큰 계획 자체도 이미 순실이가 계획한 거였어. 그치. 그 음모 속에 갇혀있는 사람 아니야? 이 상황 속에서 현실성을 말해? 그야말로 SF인 거지. 그치. 그리고 보여주는 장르가 공포인 거고. 정말 너무나도 도구적이 아니라 진짜 장르를 쓰려면은 정말 이렇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한 번. 필연적인 선택이잖아 다. 그쵸.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에일리언을 하겠다고 할 때 이제 내가 편한 영화 하겠구나. 익히 알고 있는 영화니까 무슨 얘기를 더 할까, 추억팔이 얘기하면서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딱 틀었는데 그치.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이런 거 생각하고. 그치. 뭐 에일리언 맨날 막 잡아 죽이고 막 용광로에서 떨어지고 막 시곤이 입어. 그래서 별거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1편을 딱 봤는데 이게 내 추억과는 많이 다른 영화더라고. 첫 장면부터 이 미장센에 공들인 게 이게 역시 리들리 스콧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때만이 만들 수 있는 질감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그때 할 수 있는 상상이기 때문에 지금에는 맞지 않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시고니 위버가 이때부터 차라리 머리를 밀고 나왔으면은 감상이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유행할 만한 뽀글뽀글 머리 있잖아. 그런 것들이 좀 옛날은 옛날이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속옷도 골반 속옷이잖아. 저런 속옷 입었나 옛날에? 그런 생각도 들으면서 좀 의아하긴 했어. 그리고 에일리언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화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게 리얼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에일리언의 모습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평점은 4.5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당연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가져왔던 설정이나 모티브들이 다른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고 포스터하고 예고편 두 가지만으로도 영화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러 시대가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서 보여준 그 옛날에서 할 수 있는 상상 때문에 한정짓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5점 만점을 주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들리 스콧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마션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긴. 킹덤 오브 헤븐 갑옷이나 사막 풍경은 멋있긴 한데 별거 있어? 저는 그리고 카운슬러라고 하는 작품을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실망해갖고 신뢰도가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글래디에이터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건 멋있긴 한데 뭐 스토리 존나 개판이고 고증도 개판이고 사실. 그치. 완벽한 작품 이런 거 하고 거리가 멀잖아. 블레이드 러너도 되게 중이병스러워 지금 보면. 썸씽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나는 어디서 왔고 뭐 이러면서 막 최후를 맞고 이런 게 되게 오글거린단 말이야. 근데 에일리언은 깔 수 없다. 에일리언에서 깔만한 요소들은 다 시대에 보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전혀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아까 말했던 그런 촬영과 음향 그리고 편집 이런 것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공포영화적인 분위기가 잘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왜 공포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명확하게 답이 있는 거잖아. 미지의 생명체를 미지의 공간에서 만났는데 이게 공포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영화는 모든 요소들이 다 일관성 있게 유기체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리들리 스콧의 단점이라면 비주얼에만 치장해서 다른 요소들이 뒤떨어진다는 점인데 그쵸. SF에서는 비주얼이 거의 파라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작품을 만약에 심영래가 만들었다. 똑같은 각본에 똑같은 촬영 기사에 똑같은 편집자가 있었더라도 그건 졸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비주얼이 그 당시 기준으로 완벽하면은 이 정도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지금조차도. 네. 그래서 장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그런 상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의 소재가 줄 수 있는 감흥을 살릴 수 있는 작품도 드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점은 4점 주고 싶습니다. 오, 굉장히 높네요, 4점이면. 예. 흔히들 외계인 만나고 싶다면서 우주에 전파 쏘고 무슨 메시지 보내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뻘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문명이면은 우리보다 문명 수준이 높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걔네가 지구 찾아와서 개박살 내겠지. 그치, 노예 만들겠지. 노예도 안 만들 수도 있어. 노예도 만들려면은 그만한 노동 가치가 있어야 만드는 건데 그런 가치도 없으면은 우리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쓸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주에 메시지를 보내는 건 좀 뻘짓이 아닌가. 어차피 못 읽을 애들은 못 읽고 읽을 애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거고 그치. 에일리언 같은 애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영화를 보면서 좀 외계인의 무서움을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108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